안녕하십니까. 이제 재난관리론 국가지 구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면의 붕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면은 뭐라고 해요? 사면? 지표면을 말하죠. 지표 비탈면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런 면도 있고 비탈면도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면이라고 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우리 공사할 때 땅 파잖아요. 땅 파면 당연히 이런 비탈면이나 이런 지표면이 생기겠죠. 이게 붕괴될 수 있으니까 이거 붕괴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막 어스 앵커, 락볼트, 그리고 뭐 앵커 공법 이런 것들 적용해가지고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지표면이 있으면 이만큼 땅을 팠죠. 여기다가 뭐 나무떼개 갖다 댄다던가 아니면 어떤 거예요? 그런 막 큰 나사, 락볼트라 그러죠. 이런 거 박아가지고 땅 안 무너지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한번 볼게요. 지표수를 침투시키면 당연히 붕괴돼요, 안 돼요, 더? 우리가 보일링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지하수나 그런 물이 스며들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볼록 튀어오거나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풀 수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물을 침투시키면 당연히 붕괴가 더 돼요. 왜냐하면 집안이 약해지겠죠. 물 먹으면 진흙이 되니까. 그래서 1번은 3번이고 1번에 1번, 2번은 여기 상부에 뭐 흙이나 이런 걸 제거해야지 안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죠. 만약에 흙이 내려와 버리면 딸려 내려올 수 있잖아요. 같이 뭐 산사태, 눈사태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3번에 이 물을 침투시키는 것은 당연히 이 지면, 사면을 더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을 침투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현상, 우리 보일링 현상, 히빙 현상 그런 거 봤었죠. 그래서 그런 거랑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재난안전법 제10조의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나와 있고 33조의 3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2조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누가 해요? 국무총리가 하죠. 국무총리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관리 단계와 그 주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에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은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시행령 43조의 3에 나와 있죠. 대비 단계에서 하죠.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의 구축 운영은 대비 단계에서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은 언제 해요? 복구 후에 하죠. 그 다음에 재난사태 선포는 언제 해요? 대응 단계에서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도 좀 여러분들이 어렵죠? 그래서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에 들어가면 가뭄의 정의에서 딱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상학적 그리고 농업적. 그리고 수문학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는 1번이 정답이 되고 기상학적은 어떤 의미죠? 강수량이나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기상현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때 나타나는 가뭄을 말하죠. 농업적은 가뭄, 농업에 영향을 주는 가뭄을 언급한 것으로 농작물 생육에 직접 관계되는 뭐 토양 수분, 토양 안에 수분이 있겠죠. 그것을 가뭄으로 표시한 거. 수문학적은 저수지, 지하수, 하천, 유량 이래서 물 공급에 의한 가뭄. 그리고 사회경제적은 넓은 의미의 가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짬뽕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경제적이. 기상학적, 수문학적, 농업적 가뭄 요소와 관련시켜서 정의를 해요. 다 그냥 통틀어서. 그래서 이 4가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화재의 연소 분류 중 액체의 연소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일단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일대의 연소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안전관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난에서 나왔어요. 고체는 표면, 액체, 이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는 게 무엇이냐면 원래 이 가로쳐놨죠. 가로쳐놓은 것은 다루는 이런 서적이 있고 다루지 않는 서적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5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액체 연소 중에서 분해 연소 넣지 않아요. 그런데 넣는 책도 있어요. 그게 분야가 좀 달라서 그러는데 어느 공학 분야에서는 분해 연소를 액체 연소로 넣고 어떤 데도 안 넣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넣는 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책에는 일단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푸는데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표면 연소는 뭐냐면 우리 금속이 불에 타는 거 알죠? 금속도 막 폭발하듯이 반딱반딱 하면서 타잖아요. 그렇듯이 타는데 쟤를 남기지 않아요. 형태가 그대로 보존이 돼요. 숯 같은 경우, 코크스 같은 경우,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에 타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금속 타도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표면 연소라고 하고, 분해 연소는 여러분들 종이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를 타면 어떻게 타는 거냐면 이게 가열이 돼서 이게 분해가 돼요. 그래갖고 이 종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연성 성분이 연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발 연소는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양초.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건 오류 위험물. 양초 같은 경우에 태우면 어떻게 돼요? 고체가 액체가 되죠. 녹아서. 그 액체가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마지막에는 그 증기가 연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연소는 뭐냐면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물로 치면 제 오류 위험물이고 자체적으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갖고 그냥 지 혼자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서 터지잖아요.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도. 그걸로 보시면 되고, 액체의 증발은 뭐냐면 일반적인 기름이 다 증발 연소예요. 일반적인 기름. 근데 액적 연소는 뭐냐면 액적이랑 분해랑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액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벙커CU 같이 막 검은 기름이 있어요. 그런 거 인화점이 높아갖고, 인화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인화점이 높아갖고 그 물체를 연소시키려고 하면, 아니 이걸 연소시킨다고 해요. 그럼 가열을 하는데 한참 걸리죠. 그 온도가 올라가야지 불이 타겠죠. 그래갖고 스프레이로 쏘는 거예요. 스프레이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자가 아주 얇아지죠. 그래갖고 입자 하나하나당 열이 금방 받아버려요. 그래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액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무연소라고도 합니다. 스프레이를 뿌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분해는 뭐냐면 인화점이 매우 높은 물질, 아스팔트 같은 경우, 기름이지만 이 고체의 분해 연소와 같이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분해가 돼버려요. 액체죠. 그런데 아예 분해가 돼서 그게 가연성 증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연소를 하는 현상을 말하고, 아스팔트 여러분들 아시죠? 검은 기름. 이런 것들이 분해 연소를 해요. 그래서 일단 5번의 정답은 액적이랑 증발 연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분해 연소까지 포함해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기체 연소는 확산과 폭발, 그리고 예혼합 연소가 있는데, 확산은 뭐냐면 가스 흘려주는 거, 가스레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스 틀죠. 그럼 확산이 되죠. 점화원이 나오면 연소가 되죠. 그리고 폭발 연소는 뭐예요?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발 연소는 여기에 누가 가스를 노출시켰어요. 나 죽이려고. 불 붙이면 폭발해버리죠. 이게 폭발 연소예요. 근데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예혼합은 약간 얘는 사람 죽이려고, 얘는 그냥 의도성을 가지고 그냥 뭐 산업용으로, 여기 만약에
여기에 뭐 폭발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성을 가지고 아니면 산업용으로 여기다가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가스를 흘려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폭발은 그냥 사고 나는 거죠. 폭발 사고.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의도성 여부.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액체 연소에서 분해 나오면 분해 골라주시고 안 나오면 이거 두 개만 골라도 됩니다. 기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고체는 항상 4개 다 나와요. 그리고 분해 연소는 원래 고체의 대표적인 연소 형태예요. 그리고 증발은 원래 액체의 대표적인 연소 형태고 확산이나 폭발은 기체의 대표적인 연소 형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한마디로 5번 문제 어렵게 내려고 이렇게 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저기압을 중심으로 성질이 서로 다른 대규모의 두 공기 기단이 모여들어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강수의 유형은? 일단 이 4가지 선풍형, 대류형, 산악형, 열대성 저기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선풍형 강수는 기압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저기압인 지역으로 기단이 이동해 들어오면서 상승할 때 발생하는 강수 형태로 주로 평탄한 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강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풍형.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야 되죠. 기단이 이동해 들어오면서 상승할 때 선풍형입니다. 대류형은 대기 내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는 습윤 불안정층의 저군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강수 현상을 가져오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제 대류형은 이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대기 내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는 대류 현상. 산악형 강수는 습도가 높은 상태로 이동하던 기단이 산맥을 넘기 위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수 현상. 그러면 습도가 높은 상태 그리고 산맥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산맥이나 산을 넘어가다가 비가 오는 현상이라고 나오겠죠. 여러분들 열대성 저기압을 뭐라고 해요?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에요. 태풍을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성 저기압은 어디서 발생하죠? 열대지방 해양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나 이쪽 아시아 쪽으로 오는 곳을 뭐라 그래요? 태풍. 미국이나 멕시코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도양 사이클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호주로 가는 것은 윌리라고 합니다. 그냥 이게 부르는 것만 외워두고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6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좀 어려울 거예요. 문제가. 자, 7번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누가 작성해요?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이 작성하죠. 그러면 현장 조치 매뉴얼 누가 작성해요? 역시 재난관리 주관 기관 장이 작성해요. 둘 다. 다만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매뉴얼은 통합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죠.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은 누가 작성한다?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8번 보겠습니다. 홍수와 수자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문 곡선의 구성 요소로만 묶은 것은? 일단 수문 곡선이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수문 곡선은 하천의 한 지점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수위라고 보시면 돼요. 하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이 흐르겠죠? 어느 한 지점에서의 그냥 시간에 따른 수위라고 보시면 돼요. 수문 곡선. 그러면 비가 오면 높아지고 비가 안 오거나 가뭄이 들면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냥 그 곡선을 말해요. 왔다 갔다 하는 곡선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 되죠. 첨두 유량은 뭐냐면 첨두 유량이 수문 곡선 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에요. 그것을 첨두 유량이라고 합니다. 손실 수두는 이런 흐르는 물체가 어디를 흐를 때 여기에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수두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정답을 암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홍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보려고 하면 내용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홍수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수문 곡선은 이때 뭐 사용하는 주요 지표로는 강우 이제 비가 내리는 시점과 이제 유출량이 증가되는 시점과의 시간적 차이, 그리고 최고 유출량, 그리고 다시 이제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해갖고 수문 곡선을 만든다고 해요. 이제 9번 보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도 딱 이제 말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게 어렵죠? 근데 말 하나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돼요. 우리나라의 홍수 피해 유발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하천은 유료 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하여 홍수 잠재력을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 많죠? 경사도 크고 우리나라 하천, 강 같은 경우에 되게 짧은 거 아시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토사 유출이 심하여 하상 퇴적으로 인한 하천의 통수 단면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고 산지 및 산림지대는 풍화, 침식 등으로 산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거 보겠습니다. 건조기와 우기의 강우량 차이가 크고 하천 유량의 변동이 커서 하상 개수가 작다. 우리나라 여름에 비 많이 오죠. 여름철에 우리나라 강수량이 거의 50%가 내려요. 그래서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 유량 변동이 커요. 그런데 하상 개수가 뭐예요? 하상 개수. 하황 개수 또는 유량 변동 개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천의 뭐 유량을 나타내는 지표고 우리나라의 하상 개수는 약 1대 3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걸 한번 그냥 적어만 두세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대 20에서 1대 100이에요. 그래서 외국 하천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하상 개수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4번 정답이 왜 틀렸냐면 하상 개수가 작은 게 아니고 하상 개수가 그냥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어디를 볼까요? 낙동강이나 금강 같은 경우에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 한 370, 금강은 1대 한 300. 그런데 외국에 여러분들 유명한 강이 있죠. 템즈강은 1대 8, 라인강은 1대 14, 양쯔강은 1대 22 정도로 어때요? 우리나라가 하상 개수가 매우 크다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그리고 강도 어떻게 돼요? 더 짧고 굴곡이 많고 더 높고 낮고 하니까 더 빨리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나라가. 그래서 하상 개수가 커요. 그래서 홍수 피해 어때요? 하상 개수가 크면 홍수 피해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제 이 하상 개수라는 말을 여러분들 당연히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이번 문제를 통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충격이나 사회적 기능의 단절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시스템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를 나타내는 내구성과 시스템 운영, 생산성이 회복되는 시간의 신속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4번의 리질리언스고 이게 그냥 뜻이 뭐냐면 회복력이에요. 회복력. 그래갖고 어디에 쓰냐면 이 재난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회복력이라고 해갖고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시스템을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공무원 영어에서 이런 단어는 안 나오나요? 이런 단어는 안 나오죠. 단어만 알고 있었어도 사실 풀 수는 있었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리질리언스 이 뜻이 회복력이라는 의미고 재난에서 쓰인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내설 설계 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 7에 나와 있어요. 내설 설계 기준 설정 대상 시설. 그래갖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그리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 착륙, 여객, 화물 운송을 위한 시설,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에 의한 교량,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 배전 시설, 항만법에 의한 항만 시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어업용 시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음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고도 신뢰 이론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그때 수업할 때 가외성이라고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외성이 어떤 거였죠? 여러 기관에 만약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한 가지 뭐 재난 같은 경우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 큰 일이 있겠죠. 이것을 여러 기관에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전문성을 더 높이고 각각의 분야에 있어갖고 그 해당 기관이 있죠. 해당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를 하겠죠. 그래서 고도 신뢰 이론이라고 해갖고 고신뢰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고신뢰 이론.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고신뢰 이론. 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재난의 뭐 이런 극복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버리면 좀 더 높은 신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외성 전략이랑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뭐 복잡한다, 누적한다 이게 아니고 가외성은 뭔지 아시겠죠? 한 가지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눠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신뢰가 높아지겠죠. 좀 더 전문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로 연관 지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뭐 권력 분립, 연방주의, 참모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삼심제도 이런 것들을 다 가외성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삼심제도는 첫 번째에서 못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나누는 거죠. 이런 것들 다 가외성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좀 쉽죠? 재난관리 방식 중 통합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점 이제 통합관리 방식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특징 중에 아닌 것들은 뭐가 있어요? 1번에 재난에 대한 인지 능력이 강력하고 종합적이다. 맞죠? 통합적으로 이제 제일 높은 부서에서 하면 종합적으로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신 어때요?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과 과도한 부담 가능성이 있죠. 실효성이 있는 현장 대응이 가능하나 정보의 전달이 일원화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이것은 좀 쉬운 문제였어요. 14번 같은 경우에도 좀 복잡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령상 재난 관련 보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법 76조 제2항에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나옵니다. 가입 대상 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누가 가입해야 돼요?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입을 하고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76조 제2항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실게요.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밑에 나와 있는 가입 의무자는 각 호의 시기까지 보험 등에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허가, 등록, 신고, 면허,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사용 목적,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추가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3조의 3 재난 관련 보험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 한도액과 76조 2항에 둘 다 이제 겹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내용 한번 참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령상 재난 원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해야 돼요?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어디에? 조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시행령 75조에 2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고해야 되는 주체가 틀렸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어디에 보고해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 69조랑 시행령 75조에 나와 있으니까 이 둘 다 참고해서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좀 어렵죠? 16번은 좀 더 어려워요. 보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이게 좀 까다로운데 자연재해 대책법 12조의 6항에 나와 있어요. 6항을 한번 볼게요. 2번이 정답이죠.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 고시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여기 잘못된 것은 뭐예요? 고시할 수 있다 아니고 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죠. 그래서 이런 말장난이 나와버리면 좀 약간 시험 문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 같은 경우를 정말 자세하게 봐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11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령상 안전책임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 직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죠. 보겠습니다. 근데 4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안전책임관을 해임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니죠.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통보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역시 재난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6조의 2랑 85조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 8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보겠습니다. 화재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폭열이 뭡니까? 폭열. 폭열은 콘크리트가 화재 등으로 인해서 가열을 받아서 소리를 내면서 급격한 파열 현상을 말해요. 어떻게 돼요? 소리 내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쩍쩍 소리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갈라지거나 그런 현상을 말해요. 그것을 폭열이라고 하고 콘크리트의 성능을 나쁘게 하는 주요 원인이에요. 열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 여러분들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온도가 시간당 압축 강도죠. 시간당 30도씨 이상 상승하면 문제가 발생. 그리고 80도 이상 최고 온도. 콘크리트의 치명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콘크리트 탄성 계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일단 2번이죠. 화재 시 온도가 상승하면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가 증가되어 부하 바닥판의 처짐이 증가한다. 탄성 계수, 만약에 콘크리트의 온도가 뭐 도시까지 올라가면
일단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탄성 계수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500도씨까지 올라가면 원래 탄성 계수의 절반까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재난관리론 국가직 9급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축학이나 건축공학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이런 거 콘크리트로 짓는 거죠. 그런데 날씨가 추웠다가 녹았다 그래요. 그러면 안에 습기 같은 게 얼었다가 녹았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얼면 부피가 증가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습기에 약하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제9호 법령상 9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호 보겠습니다. 일단 제9호법에 나와 있는 9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그리고 음식, 의류, 침구, 그 밖에 생필품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감염병, 위생지도, 그리고 장사의 지원, 그리고 심리회복의 지원 등을 할 수가 있죠. 구기관은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금 지급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장사의 지원.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장이 장례를 실시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화산재해 대책법상 지진 위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2조에 나와 있어요. 국가 지진 위험 지도의 제작 및 활용 등 행안부 장관은 내진 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 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죠. 4번 보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 지진 위험 지도를 제작하려면 시도지사 등과 협의해야 하며, 지역 지진 위험도가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 등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냥 시도지사가 지역 지진 위험 지도를 제작 활용해요, 그냥. 그래서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12조 13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역시나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말 하나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재난관리론 총평을 하자면, 법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재난안전법에서 많이 나오긴 나왔죠. 그런데 정말 쉬운 문제는 드물고 좀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다는 자체가 그냥 말끝에 하나 뭐 없애거나 추가시키거나 주체를 바꾸거나 그런 정도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국가직은 이렇게 나왔었고, 지방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안전관리로는 국가직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고, 재난관리는 약간은 좀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어렵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쉽게 나오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일단 국가직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공부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 맞게 법령을 좀 더 꼼꼼하게 보고, 법령도 보면 여러분들 약간 뒤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앞쪽보다도 뒤쪽 위주로 좀 약간 보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홍수, 그리고 이제 건설 안전 이쪽에 대해서 문제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태풍, 홍수, 가뭄 이런 이제 우리 자연 재난에 대해서 이런 원리나 이런 내용, 핵심 내용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분들이 좀 더 보면서 공부를 하면 고득점을 받는데 좀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